더불어민주당 제46차 원내 대책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제 이낙연 총리 지명제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셨습니다만 처리가 불발돼서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인사검증제도 개선 약속과 함께 어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야당과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이를 통한 합의를 다 이뤄내진 못했습니다만 내일 본회의를 위한 걸림돌은 많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미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인사검증제도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실무 논의는 정부의 내부 논의와 별개로 국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 처리를 오늘 중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우리 국회가 매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지난 과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 목표인 협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시장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갑질 근절 대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치권과 재계의 외압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공정위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과점과 담합, 갑질에 병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공정위의 위상 강화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복무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특검 조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에서 삼성의 민원 처리자 역할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고 청와대의 강압을 이유로 삼성 측의 공정위 내부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누설하고 인수합병 검토 보고서를 뒤바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정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과 거대 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위 내부 개혁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내부 자정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5대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 소속 중 공정위 소속이 무려 52명, 14.1%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사법기관의 전관예우 분포가 공정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권한 강화에 앞서서 철저한 내부 개혁과 자정 작업에 우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외 및 대북 정보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역량과 투철한 국가관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 후보자가 국정원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힌 대목을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댓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제한 문건 사건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이 40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로 퇴행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는데
전임 정권 정보수장이 대선 불법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행히 서훈 후보자가 대선 불법 댓글 개입 등 과거 국정원의 정패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뿌리부터 잎사귀 하나까지 새로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종 인적, 제도적 개혁 조치에 나서줄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집권 여당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서 이제 열리는 첫 번째 국회인데 그런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새 정부의 출발을 도와야 하고요. 또 이번 선거 때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들 이것들도 차분하게 또 차근차근 잘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 책임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역시 국민의 기대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새 민주당 정부의 그런 기대가 클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이 요구들을 잘 받아서 정책을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다 이런 각오로 6월 임시국회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합의 정신에 의해서 어느 대표님께서도 계속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협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 당의 관심사, 우선 관심사, 공통 관심사 이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5당의 공통 공약 중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처리를 해보고요. 또 일자리 추경 그리고 민생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결하고 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또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더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도 꼼꼼하게 빈틈없이 법안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기치아래 시작된 우리 새로운 국회 또 새로운 정부 이 임시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야당의 통큰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총 부회장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말씀 하셨고 또 우리 당의 지도부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경영인들로서 뭐랄까요, 이 노동자들을 단지 기업 운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시간 이걸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나는 경총 부회장의 그 발언에 이 낡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정부 물론 기업들은 많은 불만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중에는 그래왔죠. 기업이 요구하면 법도 만들어주고 규제도 철폐해주고 또 각종 대형 국책 사업까지 만들어서 기업들을 밀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일자리의 이 개선, 질 개선에 대해서 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왔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지만은
대통령 관심사다 해서 기부금 내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내면 내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털어가지고 기부도 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 경영자 단체가 그런 와중에 과연 이 정부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 단 한 번이라도 했었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번 경천 부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제가 그 자료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도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필요한 통계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류도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내 노동자 중에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22.3%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OECD 회원국의 평균은 한 11.4%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전체 노동자 중에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도 OECD 전체로 2015년 전체로 보면 우리가 한 32%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18.2%거든요. 이게 크게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이 노동 여건도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공공부문이나 교육, 복지, 행정, 의료와 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비정규직이고 또 외주화되어 있고 이런 현실 이거 바로 잡아야 할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했고 또 국민은 이런 공약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법을 찾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은 못하더라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아직 시작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부터 하는 것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용보호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면 아주 하위권에 속합니다. 고용 유연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정규 고용보호지수 이게 높아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직 OECD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 국제 평균에라도 맞추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경청이나 경제단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하고 또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이런 자세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천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덧붙이고 우리 민선상 시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 그리고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치의 모양새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큰 퍼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노력을 다해 협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총리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어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사항을 100% 전폭 수용한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협치를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협치는 야당이 손을 잡아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법정 시한이 31일을 넘긴다면 협치는 시하기 전부터 난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를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마지막까지 총리 인준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검증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만들자라는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야 간의 대치 대신 상생과 개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루도 빨리 이 새 검증 기준이 적용되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고위공직자가 인선될 수 있도록 이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서두르겠습니다. 이번 주라도 국회 운영위가 개최되어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세부 검증 기준 수립을 위한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즉각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오늘부터 당장 야당에 제안하고 협의해 가겠습니다. 6월 임시에서 이러한 인사균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국민들로서 반길 일입니다. 협치의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민생상황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민생상황실장인데 앞에 못 붙는 게 있습니다. 100일 민생상황실장입니다. 원내대표단이 새로 출범하면 늘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국회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도 4개 TF를 만들어서 운영해 봤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TF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100일 프로젝트라든지 아주 긴급한 현안을 쾌도 남마처럼 문제 해결에 기포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원식 원내대표단이 출범하면서 여기에 조응해서 집권 여당에 맞는 이러한 100일 비상상황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생 현안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자리 프로젝트를 국회 차원에서 집권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비상상황실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책일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100일 비상상황실에서는 일종의 워룸으로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현안들의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현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상향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워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0일 민생상황실이 신의 한 수는 만들지 못해도 그건 국민들이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을 끝에는 힘의 한 수는 확실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과 교육비 생활 걱정으로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를 집계한 후 최고인 11.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시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일자리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정치권,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는 우리가 일치도 중요합니다. 혹시만 강조할 것이다.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일자리를 실시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리고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도 현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생 상황실도 함께 뜨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 국민 먹고 사는 민생 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서 보고한 대로 민생 상황실은 4개 팀으로 구성될 겁니다. 현재 각 팀을 이끌어주실 능력 있고 열정 있는 팀장님들을 우리 원내대표님과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부대표단들이 이미 4개 팀에 간사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로는 현안 주제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팀의 경우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판노의 기재의 안행이 국토의 등 관련한 경험 있는 의원님들로 모실 예정입니다. 민생 신문고팀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고충처리위와의 협업이 필수적임에 따라서 이런 해당 상임의 경험이 있는 전문이나 안행이 의원님들 모실 예정입니다. 민생 119팀은 민생 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을지로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 중심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절감팀은 통신교통,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미방도, 교문위 등에서 모시고, 이외에도 물론 당연히 열정 있는 해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모시겠습니다. 추가 인선은 대표님과 협의해서 확정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잡혀있는 일정은 목요일 6월 1일 목요일에는 정책 조정이 하는 날이죠. 그날 회의 끝나고 첫 민생상황실 팀장회의와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다음 주에 8일 목요일에 민생상황실, 100일 민생상황실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100일간 일자리 창출과 민생 현안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대로 회단난마처럼 달려가고 국민을 위해 힘의 한 수를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성권 지방자치 부대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성권 지방자치분권 부대표입니다. 오늘이 이제 국회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초선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2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161mm로 평균의 55% 수준입니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1%로 평균의 8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일부 및 충남 서해안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농 현장에서는 지금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현재 목표 77만 4천 헥타 대비 44만 5천 헥타의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용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의 경우 향후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 생육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오후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가뭄 대책 마련 비용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관계 당국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비가 적게 내리면서 4년째 봄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난화와 엘니뇨 등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가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홍천 법률부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조홍천 법률부대표입니다. 최근 사법 정의보다는 정권 이익 실현에 집착하는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과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될까 두려워서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통제에 총동원된 것도 모자라서 법무부, 검찰의 최고위층도 무한회동했으며, 그 실제적인 이유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을 벗어나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 일부 간부가 육사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서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췄다는, 그리고 해경 12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질책뿐만 아니고 유무형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였다는 증언입니다. 또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의한 외압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변찬우 광주지검 검사장 등을 비롯한 수사라인과 대검 조은석 경사부장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키는 보복 인사를 자행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의 어두운 시대를 끝장내고 국민의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세월호 수사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열까지 올랐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국민적 요구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고 또 세월호 7시간 관련 등 청와대 기록물을 시정 기록물로 분류해서 봉인했던, 그럼으로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병우 수석과 김삼 전 총장,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간의 비정상적인 1000회 이상의 통화 내역도 추적해서 세월호 수사뿐만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감춰진 민낯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정견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행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 주재자로서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기소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불법을 눈감는 검찰, 정의와 국민 인권 보호가 아닌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서 진실을 조작하는 검찰이라면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리 소통부대표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1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 개원 후 여가위, 외통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선순위를 두어서 챙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또 문희상 일본 특사의 메시지에서도 합의에 대한 국민적 의무가 크다, 합의인 만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와 구테르스 유엔 총장과의 사적인 만남에서의 멘트를 인용해서 마치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유엔 총장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또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부분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제 다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기존에 발표한 것이 맞다고 웃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열한 행위입니다. 몇 달 전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이 워싱턴 정가를 배경으로 펼치는 외교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에 의한 로비를 제5부라고 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일 위안부 문제만큼은 좀 더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지난 5월 12일 UN 최고인권기구 산하 공동방지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10분 활용하고 보다 상대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내비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